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입니다. 사실상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세계대전 확산은 필연이다. 중국 해군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과연 베네수엘라 쪽으로 갈까? 그리고 이 푸틴이 마크롱에 충고를 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금값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금값이 내년 상반기에 5,000불을 찍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4,474불입니다. 내년 3, 4월경이면 5,000불을 찍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지금 각국 주요국의 통화 정책을 보면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하나의 변수가 이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기시다 정부의 이제 어떤 통화 정책을 유지를 했다면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문제가 다른데 이제 다케이치 정부가 들어서서 들어서기 전에도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돈을 찍겠다. 통화 팽창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미친 듯이 찍고 있습니다. 국방비에도 쓰고 곳곳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저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에는 큰 공급처가 생긴 거죠. 이제 일본이라는 공급처가 생겼습니다. 자, 이 엔화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자체가 이제 통화를 계속 팽창하고 그리고 일본 이제 중앙은행은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계속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엔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일본 국채 금리 오르고 있고 이 경우는 원래 이제 큰일이 터져야 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되고 플라이트 퀄러리로 엔화가 급등하고 이제 유동성이 고갈되고 난리가 나죠. 일단 이런 위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각국이 이제 통화를 계속 찍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값은 상대적으로 계속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펀더멘털한 이유는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봤을 때 기술적인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추가로 이제 하락하지 않겠나. 조만간에 한 7만 불 깨지 않겠냐. 6만 불대 이 정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듣고 그냥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리아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70군데 이제 시리아에 폭격을 했다. 아이시스 타겟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이시스가 누굽니까? 시리아 정부군입니다. 자, 그런데 시리아 정부를 타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시스를 타격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은 여전히 세계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대중은 또 그 거짓말에 속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 미국의 이제 최고의 수출품이 달러와 그리고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이번 폭격 이것이 사실인지 그것도 이제 확실치 않습니다. 70군데를 타격했다고 하는데 자, 이제 오랜 내전 동안 포스트 이런 초소 이런 것을 만들어 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한 발씩 떨어뜨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부분은 비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70발을 떨어뜨렸을까? 자, 이것은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미국이 아직 중동 지역에서 힘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알졸라니 정부의 이제 어떤 그쪽에 이제 아이시스 세력이죠. 이들이 동진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하는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알졸라니 밑에 있는 알카에다 아이시스 지금은 정부군이죠. 이들 머리 위에 폭탄을 일부는 떨어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진을 저지하는 거죠. 이것은 요르단과 국경에 있는 이제 알탄포 여기를 이제 사수하는 그 미국 기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건드리지 마라, 넘보지 마라. 두 번째는 쿠르드 지역입니다. 지금 이 쿠르드 지역에서 좀 이제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쿠르드 지역은 지금 이제 연합을 하고 쿠르드도 이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연합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이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어떤 경우에도 이 쿠르드 독립국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이제 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FSA죠. 그런데 자, SDF 이것은 이제 쿠르드 이 독립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대치하고 있는데 미국이 바로 이 쿠르드 지역 여기에 이제 주요 이 유전지대가 있습니다. 이곳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튀르키예와 이제 튀르키예 후원을 받고 있는 알졸란이 지금 이제 시리아 정부죠. 이들에게 경고 차원에서 때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교전이 있는데 자, 그러나 튀르키예는 이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튀르키예가 이 쿠르드 지역에 큰 군사작전을 감행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고 미국은 지금 전력을 빼서 지금 베네수엘라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트럼프의 뒤통수를 때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만약에 이제 대규모의 부대가 쿠르드 지역에 온다. 이 경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튀르키예는 현대적인 무기를 가진 군사 강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쿠르드 지역, 지금 흩어져 있는 이들 난민들이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돌아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셋과 함께 플로리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사실상 해상 봉쇄를 한다. 물론 이미 단행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것은 전쟁 선포입니다. 이 트럼프나 이제 헤그셋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 그리고 봉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유령 선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전쟁 행위입니다. 이 점을 암체오르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해당 지역에서 제재 대상, 비제재 대상 선박 여러 척을 납포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선박들을 파괴했죠. 베네수엘라 해안을 사실상 봉쇄했는데 이것은 전쟁 행위다. 그리고 미국은 전쟁 중이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어떤 미사역으로 이것은 전쟁이 아니고 어쩌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 경제가 미국의 봉쇄에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러시아나 중국, 쿠바 이들과 연계되어서 베네수엘라는 이제 더욱더 좋아집니다. 사정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앞틱스에 대단히 이제 불리합니다. 물론 이런 이유도 있고 베네수엘라 지하자원 석유를 미국이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트럼프의 목적도 있을 겁니다. 자, 제재를 이렇게 많이 때렸습니다. 러시아랑 비교해서 조금 그렇는데 러시아는 이 제재를 때려도 이렇게 건재하죠. 그리고 이란, 베네수엘라 기본적으로 자원이 많은 국가들은 이제 식량이 풍부한 국가들은 이제 제재에 강합니다.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 산업 역량이 없습니다. 석유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이나 이제 러시아는 좀 다르죠. 어쨌든 베네수엘라의 청권 이것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이 늪을 벗어나서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중남미, 남미 여러 개 국가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이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워낙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수치적으로 좀 과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경제 여러 부문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분기별로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자, 그리고 이것은 중남미, 남미 각국과 비교한 차트입니다. 제일 왼쪽에 베네수엘라, 자, 6%죠. 6% 넘습니다. 자, 그리고 IT나 쿠바 이들은 이제 좀 안 좋은데 나머지 국가들보다 베네수엘라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마찬가지로 엄청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면 금세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잠재력을 가진 나라죠. 그리고 전통적인 베네수엘라의 올리가크들은 이제 재벌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이 플로리다 특히 이제 남부 지역에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 자, 이것도 베네수엘라가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에 파킹해 두고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거 시트코입니다. 미국의 이제 이 석유 회사 중에 정유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돌아다니면 시트코 이제 주위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가 이제 국가로서 이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거 뺐었습니다. 엑슨모빌이 한 120억 불, 한 15조 지금 정도는 그 정도 되죠. 이 정도 돈을 베네수엘라에 투자해서 신형 이제 해상 이 터미널 이런 것을 지었습니다만 이것이 베네수엘라 정부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베네수엘라는 이것을 미국에 돌려주겠다. 여기에 대한 투자금들 이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미국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베네수엘라 엑슨모빌의 해상 터미널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400억 불을 투자한 시트코를 미국이 다 가져갔습니다. 자, 물론 이 시트코 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베네수엘라 전통적인 올리가크들이 거기에 지금 회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공산품 이런 것이 풍부하게 되고 그리고 식량 이런 게 많이 나고 이 베네수엘라 경제가 상당히 좋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뿐만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이제 주요 산물이 또 이제 농산물입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농산물 그리고 이제 닭도 있네요. 이제 축산업 이런 것들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과일이 뭐 122%, 2배로 늘었다. 카카오 9%. 자, 이렇게 늘 수 있는 데는 석유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나라 누굴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뭐 정유시설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실어내고 또 이제 중국이 여기에 경유나 이런 것을 공급을 하는 거죠. 이것은 산업 생산력 그리고 농업 생산력의 토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농업 부문 경제가 이제 크게 좋아지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 도표상으로도 뭐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뭐 전적으로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산업군들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이 큰 부분이죠. 광산업, 석유도 물론 가장 큽니다. 그리고 건설, 이런 모든 분야에서 좋아지고 있는데, 자, 중국이 이 베네수엘라 지난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교육을 늘렸죠. 그리고 이것이 거의 궤도에 오르자 베네수엘라 경제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 기본적으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를 팔면은 대금을 받죠.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트럼프가 이제 용납을 하지 않죠. 베네수엘라를 다시 이제 깨버려야 되겠다. 만약에 이제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베네수엘라 경제를 완전히 고사시켜서 빈사 상태로 다시 이제 원점 복원시켜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트럼프와 미국이 느꼈을 가능성이 있죠. 약해진 상태로 두고 지금은 당장 점령하지 못하지만은 계속 약화가 되면은 어느 순간 허점이 이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 보여드렸는데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베네수엘라 경제 지금 여러분들 대충 봐도 이곳은 큰 어떤 뭐 이 고급 그런 데 아닙니다. 이 베네수엘라 부호들이 사는 거 여기는 뭐 고급 쇼핑촌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 의리의리합니다. 여기는 중산층들이 다니는 곳인데 언뜻 봐도 이 뭐 물품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값싼 이 중국산 공산품들이 들어와서 이제 베네수엘라 이 가게를 채우는 거죠. 바로 이런 식의 이제 미국이 공격을 단행한 겁니다. 자, 지금 뭐 앞바다 쪽에 이렇게 해군을 쫙 포진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이제 주요 거점들, 특히 해상 거점들이죠. 석유와 연관된 거, 무역과 연관된 겁니다. 자, 이런데 이제 앞에 특히 타겟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이제 유조선 한 척을 납하고 지금 뭐 거의 4척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이즈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셋은 이제 플로리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베네수엘라에 관한 것일까? 베네수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디 아일랜드가 올린 글,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전쟁 행위를 너멀라이즈 한다. 일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죠. 계속 여기저기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평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그냥 너멀라이즈 하는 거죠. 자, 완곡한 표현, 보여주기식 연출, 이것을 싹 걷어내면은 해상봉쇄, 이것은 전쟁이다. 제재를 한다, 금수를 한다, 뭐 고스트 선박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사실상 전쟁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이제 미사 여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역사와 국제법을 진지하게 살펴보면 선전포고와 관계없이 이것은 전쟁 행위다. 그리고 사우스콤, 남부 사령부가 이제 이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남부 사령부, 지금 사령관입니다. 이제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 남미, 중남미에는 엄청난 자원이 있다. 미국이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그레나다에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베이루트에서 테러를 당하고 미국이 좀 망신을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그레나다 조그만 나라에 해병대원 7,000명 그리고 해군 10,000몇 명 그리고 뭐 2, 3만 명을 동원해서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도 있죠.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그레나다와 차원이 다르죠. 이 우크라이나의 2배 그리고 베트남의 3배 정도입니다. 정글, 밀림, 산악지대. 이곳을 점령한다는 거 이것은 불가능하죠. 50만 명의 지상군을 동원해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군사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뭐 제한적이든 뭐 금수가 목적인지 그 모르겠습니다만 긴 해안선, 강화된 국가 역량 그리고 이해관계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카리브해에 있는 어떤 섬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플로리다가 아닌 아시아로 이어지는 석유 수송로 그리고 러시아와도 연결이 되고 뭐 다 연결이 됩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워싱턴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이곳을 상대로 초기에는 하이브리드 전쟁, 이제는 이제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 제재는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자산 동결도 먹히지 않습니다.
금도 베네수엘라 금도 영국이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자, 외교적인 고립을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브릭스가 커지고 각국들과 교역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힘이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이렇게 군사력을 동원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국은 이제 분업 체계입니다. 지금 하나의 큰 제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과 서구 유럽으로 이루어진 유로피안 백인 국가들 이 제국이 하나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명예 백인으로서 일본과 한국이 조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명예 백인으로 부르고 취급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지만 과연 명예 백인으로 생각할지는 한국인들이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미국인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대포밥으로 볼 겁니다. 이 대중국 견제 이용할 수 있는 대포밥 정도로 보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이제 러시아 전선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빚을 지고 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제 발을 조금 빼고 완전히 뺀 건 아닙니다만, 자, 이제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업 체계로 가는 거죠. 이 베네수엘라, 이것은 서반구 이 시험장이 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미국에 가깝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리적으로 뭐 러시아나 중국이 군사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봉쇄가 이제 먹힐 가능성이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한다. 만약에 폭격을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공격이 미국의 이익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격 자체는 가능합니다. 자, 이란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란과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했죠. 미국은 이스라엘이 먼저 때렸다, 일방적으로 때렸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재를 했다, 뭐 좀 도와주고 무기를 준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미국이 제3자인 것처럼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미리 합의를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란을 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공격에 빠지자. 자, 이제 스탠드오프 미사일, 이 공대지 미사일이죠. 이런 것이 바닥에 났습니다. 이란은 엄청난 재고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때릴 준비를 하죠. 당연히 이스라엘은 핵무기 같은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혹은 이스라엘의 핵으로 이란을 때리는 거 핵전쟁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개입했는지 그 정확한 속사정은 모릅니다만 뭐 대충 추정은 할 수 있죠.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 뭐 B2를 보냈다는데 뭐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란과 이제 오정정하게 휴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이제 러시아에 뭐라고 합니까? 휴전을 하자라고 합니다. 휴전. 전선을 동결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과 유럽의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행태라는 거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제 시리아도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로우전도 일으킵니다. 곳곳에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불리해지면은 휴전 카드를 꺼내드는 겁니다. 바로 시리아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2015년 ISIS 알카에다가 2015년에 알레포 전투에서 패배하고 괴멸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때 전선을 동결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미국이 항모를 보내고 시리아 이제 폭격을 시작한 겁니다. 군사 개입을 하죠. 자, 이 휴전. 자, 그리고 로우전에서 이제 불리해지자 지금 휴전 카드를 꺼내들고 있고, 푸틴은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도 역시, 자,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이 치열하게 치고받습니다. 이때 미국이 끼어들어서 일단은 동결을 시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ISIS 알카에다를 2015년에 보호하듯이.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휴전 카드를 꺼내든 거죠. 자, 긴장을 고조시키고 공격을 하고 분리하면 휴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투자를 해서 재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고, 미국과 서구는 지금까지 지난 몇십 년 동안 전쟁을 이런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이제 먼저 전쟁을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미국과 서유럽이 일으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리해지면 휴전하고 다시 기회를 엿보는 거죠. 이 긴장, 갈등,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정상화하는 것,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공격은 계속하면서 괴롭히고, 불리해지면은 휴전 카드 꺼내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하는데, 자, 베네수엘라에도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와 휴전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도 결국 이런 패턴의 전형적인 한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산 동결하고 대리전쟁 일으키고 사보타지하고, 자, 이러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러다가 전쟁에서 불리해지면은 휴전하자, 평화가 최고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진정한 청중은 중국이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태, 이것은 바로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로 이 석유가 흘러가는 거죠.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 만들고 있는 이제 글로벌 해상 운임, 운송, 보험 시스템, 자, 그리고 에너지 흐름, 물류 흐름, 인터내셔널 뱅킹 시스템. 자, 이것에 지금 이제 가장 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격이죠.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는 결국 중국과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이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대응할 것인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베네수엘라는 고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이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한다. 이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는 이제 이 브릭스 진영에 큰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는 휴전을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끌면 끌수록 서유럽과 미국은 불리해집니다. 여기는 이제 휴전, 평화 노력을 하고 대신에 베네수엘라에서는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시리아 내 지금 쿠르드, 튀르키 이쪽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반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오판을 했다. 이 베네수엘라 정복은 힘듭니다. 불가능하죠. 이 베네수엘라 사태 초기에 이제 이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는 압박을 해서 단기간에 무력을 과시하고 어떤 양보를 받아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제 훨씬 더 심각한 사태로 번졌죠. 트럼프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제가 지난 방송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빠져나가는 것은 결국 눈에 띄게 후퇴를 하는데 국제적인 비난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을 노멀라이즈 하는 것, 이것이 트럼프에게 현실적으로 유일한 선택지다. 물론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베네수엘라는 힘들어질 겁니다. 이때 브릭스 국가들 바로 밑에 이제 브라질이 있고 또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좀 묶여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도움만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중국이 결국 이제 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평화 대통령이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미국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일단 군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중국은 두부처럼 찍어내고 있습니다. 퀄리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냉소적인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나 어쨌든 수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압도적으로 이렇게 빠른 스피드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은 또 빨리 해군력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해군력 강화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는 880개 이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해군 기지 숫자는 아무래도 작죠. 그런데 해군력 역시 이렇게 제한되게 이렇게 이제 한 군데 응집되어 있습니다. 저게 어떤 대규모 공격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거죠. 칠함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옆에 이제 일본 해군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만 칠함대에만 제한적인 공격을 만약에 중국이 감행한다. 이때 이제 칠함대는 30분 만에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미국의 99대시 라인 이것을 보면은 미국이 태평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을 미국의 바다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까지 이제 침공해서 패배를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오키나와 지금 일본 영토입니다만 나중에 어떤 극한 상황이 부딪히면 야, 이 오키나와는 미국 땅이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99대시 라인 이것으로 태평양 그리고 이제 남진해까지 통제한다. 이것이 이제 원래 미국 구상이죠. 그런데 중국 해군이 이것을 이제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 베네수엘라 여기에 계속 이제 해군력을 둘 수가 없습니다. 결국 태평양이나 지중해 쪽으로 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푸틴 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마크롱의 연설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는 서방 패권의 종식과 다각화된 세계 출현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핵심은 맞다. 세계는 심오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데 마크롱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과 서유럽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다. 이렇게 이제 푸틴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서방의 이제 제재 그리고 외교적, 경제적, 정보 관련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또 군사적 공격 대상이 되고 있죠. 왜일까? 서방은 자신들의 절대적 패권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이제 자기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세력 이것을 이제 제거하려고 나선 겁니다. 왜 러시아일까?
여기에는 자원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바로 핵입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는 오직 러시아만이 미국과 서유럽 머리에 이렇게 총구를 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 차면은 이제 러시아는 물론 파괴되지만 핵전쟁으로 이 서유럽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러시아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핵 전력은 그때까지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사라지게 된다. 이 경우는 미국과 서방은 절대적인 핵 패권을 가지게 됩니다. 전 세계는 미국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러시아를 먼저 때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늦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중국은 엄청나게 이제 핵 전력을 강화해 왔고 핵 탄도 숫자를 늘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가 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서방은 지난 몇백 년 동안, 수세기 동안 전 세계를 이제 식민지화했습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 자의적인 국경을 그었고 자원을 착취하고 수백만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영국은 아시아에서 인도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 아메리카에서는 유럽 열강이 아메리카 원래 있던 원주민들 문명 전체를 말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토를 통해서 그들의 모델을 전 세계에 강요하고 세계를 식민화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패했다.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 이것을 마크롱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매번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러시아가 세계의 위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200년 넘는 세월 동안 서방은 러시아를 파괴하려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러시아 측을 향해서 이제 걸어왔습니다. 나폴레옹, 스탈린, 그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어려운 시기와 시련을 겪었지만 누구도 이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었다. 우리의 문명, 가치, 그리고 존엄성을 위해서 러시아는 싸우고 있다. 오늘날 서방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뿐만이 아니다. 중국도 한 걸음 나아가고 있고, 자, 이제 여러 블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 강대국, 단일 블록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다. 다국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고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다. 프랑스, 유럽 그리고 서방이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땅을 발판 삼아서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러시아를 파괴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국화 시대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마크롱과 이제 유럽 대통령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협력을 원하지만 동등한 조건에서 협력을 원한다.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의 자유와 정체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제 굴복하면서까지 평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러시아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수세기의 고난을 견뎌냈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목격했으며 여전히 러시아는 여기에 존재한다. 그리고 동시에 다국화된 세계에서도 러시아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자, 중국이 글로벌 타임즈를 통해서 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베네수엘라에 나올 것인가? 이 베네수엘라를 때리는 것, 여기에 한 3할 정도는 중국을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자, 그런데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돕기로 작정을 한다. 가능합니다. 러시아는 현재 이제 그럴 여력이 조금 부족하죠. 이 브라질과 중국은 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이제 군사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베네수엘라 뭐 주요 군사 포인트를 파괴한다. 이런 것은 가능할 겁니다. 미국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유조선이 납포되다는가 이런 것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중국이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실려 있는 화물이 그렇다. 혹은 중국의 유조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미국이 이제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중국이 모종의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예고하는 컬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 상당히 긴 이제 장문의 글이 올라왔죠. 어쨌든 베네수엘라 사태 결국 중국까지 이제 끌어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세계 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또 이러고 그리고 이제 동북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